토지를 증여할 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토지를 증여할 때 항상 5월 말 이전에 하십시오.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도별로 공시지가가 공시를 하겠죠. 근데 연도별로 공시지가는 계속 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9년에는요. 공시지가를 대표하는 몇 개 토지를 우리가 표준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9.41%가 올랐고요. 2000년에는 6.3%가 올랐고요. 2001년도에는 아닌데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10%가 넘게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매년 거의 근 10%에서 7, 8% 이상 올리니까 그만큼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매 유사 가액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토지, 아파트야 단지 내에 비슷한 아파트가 있을 수 있지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5월 31일경 확정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 이전에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 거다. 만약에 이 사이에 열람을 했는데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공시되기 직전에 증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증여하세요. 사실 토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공시하기 전에 증여하십시오. 조심해야 될 게, 자,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봤을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내지는 자산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 차입을 했을까,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근데 그 차입 역시도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가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증여할 때는 채무가 생기는 경우나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 받는 사람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자산의 재산가액이 있겠죠. 그것에 입증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자녀가 현재적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취득가액과 입증된 금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취득 재산을 하기 위해서 쓴 금액이 있고 입증된 금액이 있는데, 이 빼는 금액이 뭘까요? 미입증된 금액이겠죠. 내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 자산의 20%나 2억의 작은 금액보다 큰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취득한 자산이 있는데 그것의 20%, 그다음에 2억보다 큰 경우, 이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요.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채무를 줄였는데 그걸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자,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추초로 인정되는 소득금액입니다. 내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있으면 인정받고요. 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금액으로 샀다. 그것도 인정받겠죠. 그다음에 그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그걸 처분하고 그 돈을 냈다. 역시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농지 경작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 취득이 전에 차입한 입증된 부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인정받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건 재산 취득일 전에 빌린 돈이어야 됩니다. 재산 취득한 다음에 빌리면 앞뒤가 안 맞겠죠. 돈이 나간 다음에 빌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 요시 조심할 건 차용했을 때 일단 이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요건을 만드셔야겠죠. 실제로 계약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4.6%만큼 이자를 연말이든 어떤 특정 기간에 주고받은 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기 재산에서 전세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럼 그것도 인정받습니다.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Y씨의 아들이 아파트를 7억에 취득했습니다. 이 아들이 취직을 해서 4년간 번 게 세후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았고요. 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 증여를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실예를 드리는 게 편하시겠죠? 자, 아파트가 7억입니다. 근데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을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직해서 4년간 1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3억을 빌렸고요. 또 회사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죠? 그러면 5억이네요. 5억만큼은 내가 소명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7억에서 5억만큼 소명하니까 2억만큼은 소명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금액과 이제 어떻게 하죠? 뭐 비교의 대상은 이 자산의 시가의 20%와 2억과 비교합니다. 자, 7억의 20%는 1억 4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2억이고요. 근데 이 2억이 요거 금액의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1억 6천, 1억 4천입니다. 1억 4천보다 크죠.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7억에 20%니까 1억 4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자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소명을 해야 되나? 반대로 얘기하면 80%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산을 구입했을 때 그 자산이 얼마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다는 80%는 소명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순서를 앞으로 하셔야 되느냐? 순서는요.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산, 그 자산을 증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현재 실제로 팔리고 있는 금액과 있고 증여세를 만약에 낸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절세할 때 우선순위로 앞에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팔려니까 너무 양도 차익이 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증여재산에 넣으시면 그 순서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면 언젠가 이 자산을 팔겠죠. 내가 팔든 내 배우자가 팔든 자식이 팔든. 근데 이 과정을 증여를 한번 거치면 생각보다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증여세였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상속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됐을 때 그 당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받는 경우는 혜택을 더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받는 사람이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냐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요.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언과 증여에 의해서 받는 상속자가 아닌 수유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속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재산을 받는 수유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 상속인과 대습 상속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 상속인이 민법에서 상속이 유언 등에 의해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 및 유사는 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혈족까지 그리고 배우자까지 상속권이 부여된다. 뭐 이건 그냥 민법 조문이니까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의 순위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하는데요. 자, 우선순위가 4순위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 이 사람들이 1순위고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근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1번과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형제 자매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넘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관련되는 거 좀 볼까요? 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녀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상속인은 아들과 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요. 태아인 경우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죠. 이런 경우는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고요. 직계 비속인이 없는 경우는 이순위 상속인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아예 없다. 그러면 단독 상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가 제일 1순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상속인의 경우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과 배우자 이렇게 나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있고 그 배우자가 있고 아들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상속 전에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 아들의 상속분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공동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이 아들 이의 상속분은 누구한테로 간다? 그 아들의 배우자와 그 자식한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 과세 대상은요.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들어갑니다. 자, 저번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가 안 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신고 납부 기간은 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에 말일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항상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모두 다 전원이 외국에 계시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3개월이 더 추가돼서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상속세 계산 흐름입니다. 자, 상속 계산하는 방법은요. 총 상속 재산이 있고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비과세되는 것들을 빼줍니다. 비과세되는 건 돌아가시면서 국가에 유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제사나 그런 거에 관련된 토지나 문화재 등, 그리고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빼주고요. 거기서 또 빼주는 게 공과금. 돌아가신 분이 공과금이 있다든지 장례 비용과 채무를 빼줍니다. 그리고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 10년 전에 증여했던 재산은 합칩니다. 이 10년 전에 증여했던 것은 다시 합칩니다. 물론 평가되는 방법은 지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에 평가했던 그 증여 시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증여 재산도 10년 이내에 증여됐던 것은 합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서 상속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일관 상속으로 5억이고요. 배우자 상속이, 만약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괄 공제되는 것이 배우자 공제까지 10억입니다. 근데 뭐 배우자한테 더 한다고 그러면 배우자 공제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거기서 혹시 이 상속 재산을 감정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 평가 수수료를 빼주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세율은요, 증여세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여세에서도 세대를 넘어가서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대를 넘어서 갑자기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바로 직접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재산을 상당 부분을 어머님한테 드렸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가 이미 과세가 됐겠죠. 그런데 어머님이 단기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또 자식이 받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받은 경우는 단기 상속한 경우 예전에 냈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게 있고, 역시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신고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재산 가액은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상속재산 가액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자,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까?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낸 경우도 있죠. 근데 명의가 자기 피상속인의 이름이 아닌 거. 이런 경우에도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하신 거라면 그러면 그것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사망으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상속재산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법에서 받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과금 빼주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입니다. 자, 공과금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조세나 공공요금들, 이런 것들이 채무로 인정받고요. 장례 비용은요,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쓰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장례에 쓰인 비용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요. 5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냥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묘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모시는 경우에는요, 그 금액에 추가돼서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돌아가시는 분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장례비용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무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공과금 말고 채무입니다. 부채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 뭐 국가나 지방단체나 금융기관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것만큼 자산에서 빼주니까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밖에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서점 같은 것들을 제출. 이게 뭐가 많을까요? 아마 돌아가신 분이 집을 남겼는데 그 집에
전세가 있다, 월세가 있다, 그럼 보증금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이 채무가 빠진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채무가 받는 자산보다 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속세 기본적인 거였고요. 다음에 상속세 자세한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 증여세를 하다 보면 저희가 세무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세무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세무조사가 있고요. 세무조사 전 단계가 있거든요. 검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마 세무조사겠죠. 그리고 사업하지 않는 분들은 난 뭐 세무조사 받을 게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엔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상속세 중간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조사는요. 일반적인 경우, 전통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발생되겠죠. 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게 듭니까? 제반 비용이 들겠죠. 제반 비용을 빼주면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매출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매출을 누락시킨 경우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어떻습니까? 특히 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카드 거래를 되게 많이 하시죠. 요새 아마 지갑 보시면 알 거예요.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매출을 속이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사실은. 특히 일반적인 그 편의점이나 이렇게 같이 보통 카드를 많이 받는 데는 매출을 속이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저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얼마 전에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항상 우리 물어보죠. 전자제품 많이 파는 곳에 가서 하면 카드로 내실까요? 뭐 하시다가 살짝 얘기를 하죠. 혹시 현금으로 사면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 그런 경우 있죠. 사실 그런 경우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현금 매출에 대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단말기를 끊었어요. 근데 단말기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내가 쓴 데가랑 카드가 다른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은 당기순이익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좀 무식하지만요. 그냥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해서 매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매출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을 늘리는 거겠죠. 비용을 늘리는 경우. 이러면 역시 안 되겠지만요. 인건비를 늘리는 거죠. 내가 내 회사에 실제적으로 내 아들과 자식과 부모님이 근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와 내 부모님과 자식이 근무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비용을 늘린 경우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역시 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매입을 받는데 어떤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를 좀 과하게 끊어달라고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겠지만 내가 파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굉장히 큰 손님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세금 계산서를 5천만 원만 끊어야 되는데 5천만 원보다 더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추가분에 5천만 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세금 계산서 10천만 원을 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거에 추가되는 부가세는 주겠죠. 하지만 이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겠지만 나쁜 방법이겠죠. 이런 경우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부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증빙을 받겠죠. 왜냐하면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겠고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텐데 그럼 당기순이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국세청은 당연히 나만 세금 신고를 받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받죠. 누구도 받을까요? 나와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거둘 겁니다. 다 자료가 남겠죠. 그러면 평균을 내겠죠. 제가 매출이 10억이라고 볼게요. 근데 나와 비슷한 사람은 이익률을 한 10%를 냈다고 할게요. 근데 나는 5%밖에 안 됐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비싼 원자재를 써서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을 수도 있지만 부당하게 줄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률을 비교합니다. 나와 유사한 업체들이 있는데 나보다 특이하게도 내가 계속 너무 부당하게 낮다. 그런 경우에도 어떨까요?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통적인 경우는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늘리거나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나와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낮은 거 이런 경우는 세무조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한 해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치 누적이 돼서 너무 쌓이면 신고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그게 뜹니다. 아, 당신들 너무 지금 소득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라고 시그널을 줍니다. 이유가 없는 경우는 세무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저같이 세금을 신고하는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신고하든 소득세를 신고하든 항상 신고 전에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사장님이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늘릴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안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말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PCI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요. 재산, 소비, 그 다음에 소득에 관한 분석입니다. 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 자료 엄청나게 많겠죠. 카드 쓴 거, 내 부동산 내역, 세금 신고한 거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 기간 신고 소득과 재산 증가, 소비 지출액을 비교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PCI 분석입니다. 자, 이거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무서 컴퓨터가 무지하게 좋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무서에 있고 기상청에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컴퓨터로 돌립니다. 그래서 재산 증가액을 봅니다. 이 사람이 재산 증가한 거, 뭐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보면 금방 나오겠죠. 연동이 돼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늘었다든지 주식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회원권, 비싼 회원권들이 있죠. 비싼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를 봅니다. 그리고요, 소비 지출한 것도 봅니다. 해외 체류한 거,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거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쓴 거 있고 현금 영수 쓴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이게 내가 쓴 돈이네요. 거기서 뭘 뺀다? 내가 신고한 소득 금액을 뺍니다. 일반적으로 요 금액이 요 금액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반대의 경우 이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겠죠. 그건 뭘까요? 세금을 탈루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덜 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쓰느냐? 취약이나 호황업종에 대한 성실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그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 증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기만 하면 다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소득세는 세법에 나온 것만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면 그 산업을 세법이 못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길 때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 아까 자금 추천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이 늘렸다면 이런 경우도 자금 추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겠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제일 무섭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고소득 의료업자, 의사시겠네요. 가소신고 수출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5년간 종합소득세를 3억 2,200만 원밖에 안 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산 증가와 소비를 봤더니 자, 시가 25억짜리 고급 주택에 살고 있어요. 뭐 옛날에 산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얼마 전에 5층짜리 상가를 28억에 사셨어요. 그리고 소비 지출액을 보니까 자녀 3명이 다 캐나다에 가 있고 해외여행을 32차례 갔답니다. 엄청 많이 가셨죠? 그리고 그때 쓴 금액이 2억 6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30억이죠. 근데 세금 신고는 3억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탈루가 얼마 된 거죠? 27억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무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번 돈을 누락하실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겠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가 안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겠죠.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으면 업체사장님이 되게 저희한테 화를 내세요. 세금 신고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3단계는 다 거의 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다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장님들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가 걸려가지고 조사를 응대하다 보면 이제 제가 전화를 받겠죠. 그럼 전화를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을 저희는 조사관님이라고. 처음에는 이 세무조사 왜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청에서 통계를 이렇게 돌려다가 이렇게 색출된 겁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흐리시거든요. 근데 자꾸 몇 번 가서 말씀드리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조금 이제 친해지죠.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거예요. 재산이 늘었어요. 자, 3억밖에 안 보신 분이 27억, 3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소득을 누락한 거겠죠. 이런 경우에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FIU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되는 건데요. 자, FLU가 뭐냐면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에 관련된 혐의 거래 보고 등을 금융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검찰청이나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중앙행정조직입니다.
OECD 국가에는 이게 다 있다니까 자금 세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세청이 이걸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관련된 거래가 있으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자료를 세무서에 주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가 그거를 활용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세청도 우리의 통장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국세청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FIU는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의심거래보고입니다. 자, 금융거래와 관련한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의심이 되거나 금융거래한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금융회사가 이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 거래가 이상합니다라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는 게요. 자, CTR이라는 게 있는데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 FLU가 자동적으로 보고가 있는데 그 금액이 하루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고 출금됐을 때는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자, 거래 금액 등을 전산을 자동 보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2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식한테 2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꽁수지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어떡한다? 2천만 원보다 줄이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2천만 원을 적게 금액을 여러 번 인출하셔서 현금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괜히 세무조사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다 국세청에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처럼 쉽게 매출 누락하거나 비용 늘리거나 소득률 낮거나 이거 이제 별로 없어요. 다 이 방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납세자가 번 돈과 쓴 돈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드 함부로 쓰고 함부로 재산 사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내 소득보다 큰 자산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관련되는 굉장히 최신의 세무조사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거냐면요. 올해 10월 21일 날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플랫폼이 뭐냐면 그 전철 플랫폼이듯이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일반인들이 자기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조사한 것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유형이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소셜미디어에 파워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게 있고요. 숙박 공유업체를 한 사람들 중에서 세금이 낸 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세무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볼 수 있는 게요. 요새 이 플랫폼들이 대부분 어떻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게 어떨까요? 외국이죠. 그 사람들의 또 특징은 나중에 결제를 받을 때 우리나라 결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세청이 외국 기업까지는 어떻게 못할 거야. 함부로 압박을 못 넣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관을 쓴다면 국세청이 조사할 것 자료를 다 주시오라고 하면 바로바로 줄 겁니다. 근데 외국 기관은 좀 덜 줍니다. 그걸 이용하는 경우죠. 근데 참 우리나라 국세청이 대단한 게요. 외국 과세당국과 협조를 했답니다. 플랫폼 운영사하고 지급 결제자한테 압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온 겁니다. 세금을 추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플랫폼이나 외국 결제 대행사를 쓴다고 해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안 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파워블로거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튜브 인기 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사람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광고를 볼 수밖에 없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시간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라는 건요, 대기업이 당연히 미디어 플랫폼에다가 광고비를 주겠죠. 그리고 나서 인기 있는 블로거들에다가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대가를 주게 돼 있죠. 근데 파워블로거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기업이에요. 근데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에 대해 신고를 안 한 경우죠. 그래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 광고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뒷광고가 뭐냐면요. 자, 이 유명한 사람이 그 회사에 옷을 협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협찬을 받았는데 그 회사 자기가 돈으로 샀다고 해놓고선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PPL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 소득에 대해서 탈루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까지 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각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으로 엄청나게 좋은 차를 산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호텔을 간 거예요. 좋은 호텔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 소득을 신고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발각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뒷광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업체한테 광고비를 안 받고 공식적으로 안 받고 그 사람의 물건을 쓴 거, 이게 뒷광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숙박업체가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숙박시설을 대량으로 싸게 빌린 거예요. 이용자들이 그러면 숙박시설 할 때 뭐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겠죠. 뭐 잠깐 오면 되게 재밌다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숙박료를 해외 가상계좌로 수취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가상화폐나 이런 걸로 받은 거예요. 또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기네 숙박 빌린 거로 안 되니까 어떻게 근처에 있는 소유주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싸게 빌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 역시 탈루한 거죠. 두 개를 탈루한 거죠. 해외를 거친 숙박료도 탈루를 했고 위탁 수수료도 탈루를 한 거죠. 이 상태로는 잡기 힘든데 역시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걸린 겁니다. 과거처럼 매출을 비용을 늘려가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지만 소비 행태나 내 재산이 너무 늘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의 국세청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하실 때 그리고 내가 자산을 할 때 증여를 할 때 항상 주의하시고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조금 맛보여드렸던 상속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로는요. 아마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